너무 좀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진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서 켜지 않은 상태로 진행을 할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전주의하고 실증주의를 구분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고전주의적 관점은 인간에 대한 인본주의적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 아예 뭐 원시랄까요? 원시, 그 다음에 고대, 그 뭐 우리 문화사적으로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주로 얘기하는데요. 이때에 사실은 대단한 어떤 그 인문학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알자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알자. 우리 인간도 충분히 생각하는 존재이고 사고하는 존재이고 이성적인 존재다 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 인간 탐구가 굉장히 깊이 이루어졌던 철학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중세에 와서는 다시 뭘로 갑니까? 인간은 자유의지를 부정당하고 오직 신에 의해서 또는 사탄과 마귀에 의해서 우리는 통제받고 제어된다, 이런 시각의 우리 인문학적으로는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시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오는데, 르네상스란 말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가졌던 인간에 대한 인간 중심의 이러한 철학과 어떤 뭐 문해와 모든 사상을 통틀어서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 현상까지도 우리가 이제 형사 체제에 대한 어떤 개혁 운동, 이것이 이제 한 축이 다름 아닌 우리 형사법에 있어서의 고전주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전주의가 가졌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범죄인은 누구냐 했더니 정상적인 일반인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전에는 뭐예요? 귀신이 했다고 봤어요. 사탄과 마귀가 했기 때문에 마녀를 사냥하는 식의 형벌이 주를 이뤘다는 얘기죠. 그러한 이제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 고전주의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드라이하게 좀 해석을 하자면, 고전이라는 이 말은, 고전주의는 옛것이죠. 옛것을 지키고 간직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보수주의다 할 때는 바로 이제 이러한 고전주의적 시각에서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인은 일반이 정상적인 사람이,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유의지로 한다는 것이고, 책임은 도의적 책임을 묻고 처벌을 통해서 겁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반 예방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뒤에 가면 반드시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개념입니다. 자, 고전주의를 이제 먼저 얘기했던 사람들은 이제 베카리아를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베카리아, 이분은 성품이 워낙에 이제 소심하신 분이고 심약하신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형인 피에트로 벨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그 당시에 왕정하 아닙니까? 아무리 이제 중세사회가 끝나고 시민사회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시작을 했지만, 이 계몽주의 사회의 배경은 그렇게 아직은 불안정한 사회란 말이죠. 거기서 사회 변혁을 꿈꾸고 사회의 혁명을 꿈꿨던 분들입니다. 이제 그 형의 영향을 받아서 베카리아가 쓴 책이 범죄와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전주의라고 얘기할 때, 형사법 체계에서 고전주의라고 할 때 사실은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벤담과 포이에르바하, 그 당시에 이제 볼테르, 휴움, 이런 분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죠. 이성에 대한 어떤 목마름, 그동안 이제 중세 암흑 시대에 있었던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는 매몰되고 오직 신 중심의 종교 중심의 종교 재판이 주를 이뤘던 시대에 그러한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본주의적 사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다 뭐예요? 결국은 고전주의적 관점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려고 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대적으로 와서 옛날에 이제 그렇게 이제 1764년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왔겠어요? 실증주의가 왔단 말이죠. 과학이 발달하고 검증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것은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너희들 하는 말은 사변적인 것 아니냐. 말로 하는 것 그거 어떻게 믿겠느냐. 이제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실증주의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증주의에 의해서 이제 초기 실증주의 생물학적인 또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결과를 놓고 우리는 이제 범죄 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느냐? 안 되더란 얘기예요. 실증으로 한다고 해서 경험과학이다, 사실학이다 이걸 가지고 그 원인을 탐구한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범죄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것이 예방됐느냐라고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 고전주의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한번 실증적으로 검증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겠어요? 온통 실증주의 시대입니다. 실증주의 시대예요. 고전주의는 기본을 깔고 있는 거야. 고전주의가 없어졌다 이러기보다는 여러분들 기본을 깔고 있습니다. 바탕을 깔고 있고 어차피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봐야 해요. 고전주의는. 그런데 이 고전주의를 현대에 와서 검증했다는 얘기예요. 검증했다는 얘기는 뭐 실증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론들이 뭐냐면 억제 이론, 범죄 경제학, 합리적 선택 이론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봤을 때 해보니까 이상 맞더라. 의미가 있더라라고 본 것이 이제 현대적 고전주의 또는 신고전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그렇게 기본적으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초기 실증주의 봤죠, 여러분들? 기억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이탈리아 롬브로조, 그 다음에 가로팔로, 페리, 프랑스 뒤따라 케게, 그 다음에 독일 저 유명한 리스트, 전형벽화 사상.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베카리아 있잖아요. 베카리아가 이 주장이 있죠. 정상적인 일반인이다. 범죄인은 자유사회에 의해서 한다. 소유적 책임이다.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뭐냐면 베카리아 주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구파적 형법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형법에서 최초로 이제 근대적 형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리스트에 의해서 약 100년이 이제 지나서 이제 뭐예요? 또 형법전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형법전은 이 구파에 기초한 일반 예방적 형법에 기초해서 뭐예요? 범죄학을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범죄학을.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범죄학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다? 실증주의에서 나왔다. 고전주의는 범죄학 개념이 없어요. 왜? 그냥 모든 사람은 범죄인이니까 이익만 되면 범죄를 한다고 봤으니까. 자, 그렇게 그 정도로 간단하게 놓고 봅시다. 그래서 형법을 구파와 신파로 나눌 때는 이렇게 고전주의는 구파, 실증주의는 신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 자, 심리학적 범죄 원인론,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찰 범죄학에서 공부할 건 사실 이거 다예요. 다 전부라고 보시면 돼. 범죄 원인론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눈다. 자, 생물학적 신체적 특징, 우리 몸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자, 롬브로조 아까 봤었죠. 고링, 후튼이 있고요. 체격형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몸이 떡 벌어졌느냐, 또 뺏싹 말랐느냐,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냐, 뚱뚱하냐 이것에 의해서 본 것이 이제 체형이고요. 그 다음에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또 볼 수가 있겠죠. 쌍생아 연구, 쌍둥이 있죠, 쌍둥이. 쌍둥이는 일란성과 이란성이 있어요.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끼리 범죄 일치율이 높다. 그러면 유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일란성보다 일란성 쌍둥이가 범죄 일치율이 높다 하면 유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연구.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아들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내 이제 가게에다가 입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유난히 범죄를 해. 그런데 범죄를 하는 걸 보니까 친아버지하고 관계성이 높아. 그러면 범죄 일치율이 높구나. 유전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계 연구. 뒤에 가서 보겠지만
족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족보. 그 다음에 염색체 이런 것으로 이제 유전적으로 영향이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화학적 불균형의 호르몬이죠. 우리 이제 몸에는 중추신경이라 해서 뇌와 척수가 있거든요. 뇌와 척수가 있는데 그 중추신경을 또 관할하는 또 뇌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하나의 뭐랄까요? 연결선상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뇌에서 이제 나오는 호르몬에 의해서 또 거기서 또 지령하는 몸에 나오는 호르몬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이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다시피 이제 심리학적 범죄 원인론입니다. 요 심리학을 어떻게 과학화했을까? 여러분들 의문, 호기심이 가지 않나요? 심리학이 어떻게 과학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심리학을 연구하신 분들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학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우리 마음은 말이야, 에고와 슈퍼에고와 이드가 있어. 그런데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거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자꾸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니? 관찰할 수 있니? 측정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야, 이게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발달한 것이 뭐예요? 통계학이 여기서 발달합니다. 통계학. 통계로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연구 방법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계로 하잖아요. 통계로 많은 뭐 설문조사 한다. 이거 전부 다 통계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문이 뭐냐 하면 심리학입니다. 아까 우리가 연구 방법론에서 통계가 있었잖아요. 이 통계는 공식적인 통계를 말합니다. 범죄가 얼마나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통계학은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배웠던 그 통계학을 말합니다. 그 집합, 통계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통계학을 통해서 심리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어떠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발전을 가져오게 됐다. 그래서 심리학 또한 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심리학을 과학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 뭐다? 배경 지식이 통계학이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상담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통계학을 모르면 상담 못합니다. 1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2급도 사실은 통계학이 들어가지만 이 통계를 모르면 그 사람의 성격 구조 알 수가 없어. 이거 알아야 합니다. 어쨌건 지금 여기서는 이제 깊이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어쨌건 심리학은 통계하고 관계가 있고 이것 또한 과학이다, 실증주의다, 실증적 관점에서 풀었다. 자, 그래서 검사 도구가 나오죠. 그냥 나온 게 아니야. 로르샤, 하서웨이, 맥키니, MMPI, 워렌의 대인 상속도, 고프의 CPI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볼게요. 자, 심리학의 이론을 발달했는데 정신역동하고요. 정신역동. 그 다음에 행동주의. 그 다음에 인지이론. 이렇게 크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신역동은 프로이드를 얘기합니다. 프로이드. 정신분석이라고 그러죠. 프로이드가 최초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뭐 심리학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브로이어라는 그 학자에 의해서 나오긴 합니다만, 이제 프로이드가 유난히 이렇게 성적 본능을 갖고 얘기해. 성적 본능. 우리 몸의 모든 역동은 성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마음의 구조와 마음의 기능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역동이라고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능 이론이 있고요. 이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격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무리 좋은 이게 이제 정신 역동이 그 당시에 사실은 유럽과 미국을 휩쓸거든요. 휩습니다. 이만한 이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야. 관찰할 수 없다는 거야. 측정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행동주의 스키너의 파블로프의 개실험 이런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행동주의자들이 그거 보여지지도 않는 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냐. 보여지는 것만 우리는 가지고 얘기할게 라고 해서
행동주의가 발달을 합니다. 그런데 행동주의는 뭐냐면 이것은 그냥 학습이에요. 학습이론. 학습이론이라고 보시면 돼. 이건 다시 말해서 모방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모방에서 시작해서 모방은 학습이죠. 학습으로 오고 그런데 학습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풀어냅니다. 이 과정들이 행동주의 이론이에요. 뭐 행동이라 하니까 그냥 뭐 움직이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 뭐 제스처도 들어가고요. 말도 당연히 말도 들어가고 행동도 들어가고 모든 것이 즉 이제 관찰이 가능하면 가능한 거야.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행동주의. 근데 이것만으로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달한 것이 인지 이론입니다. 인지는 우리 인지 발달이라는 말을 써요. 어릴 때부터 이제 보면 성장하면서 뭐요? 바뀌잖아요. 응? 바뀌어. 뭐예요? 지식이 늘어나면서. 이 도덕성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도덕성도. 성장하면서 뭔가 발달을 하더라. 이것을 갖다가 인지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인지란 말을 여러분들은 이제 스키너란 말을 쓰거든요. 스키너. 이제 인지 구조라고도 하고요. 인지 구조. 우리는 각자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는 안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각자의 색깔이 있는 안경을 쓰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인지 구조입니다. 자, 행동은 자극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결과. 예? 행동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극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인지이론은 뭐냐면 자극이 있으면 바로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가 뭐가 있다? 인지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해석하는 해석 장치가 따로 있다. 이 해석 장치 이걸 봐서 스키너라고 하고요. 뭐야 스키너? 스키마라고 하고 인지 구조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신념이거든요. 이건 독특한 신념 체계다 이런 말을 써요. 자기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여성에 대해서 어떤 남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뭐랄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에 의해서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지 행동 이론이라 해서 이게 합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격과 정신병리 성격. 자, 그 다음에 사회 정치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